자, 감사합니다. 많이들 보시죠. 오늘 사실 고성호 본사님은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장께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유튜브 채널을 89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좀 확보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철학과 역사, 언어, 문학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좀 찾아내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2달 전에도 고성호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양구의 어떤 자원과 감각 이런 동사물을 많이 또 홍보를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때 양구에 대한 위상도 가치도 많이 지금 벽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양구 국민이 좀 더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원 교수님께서 모셨습니다. 너무도 정말 이런 고성 박사님의 또 찐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고성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오자마자 우리 양구 군에 계신 분들이 청중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걱정부터 하시는데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고성국 TV 구독자가 89만이고 제가 이런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면 대개 10만 명 정도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청중 앞에서 제가 지금 특강하는 겁니다. 적게 왔다고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는 사실 정치 평론을 하기 때문에 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주제가 못 되는데 제가 이제 겁도 없이 지금 인문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와 연계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급적이면 제 얘기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받을 테니까 토론 준비 좀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학의 한 학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인데 그 공리주의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주장을 우선 짧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빵이 10개가 있어요. 빵 하나 먹으면 내 효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빵 하나를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빵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개의 효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빵이라는 놈이 아주 이상해서 처음에 내가 배고플 때 처음에 하나 먹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그래서 진짜 열의 효용 가치가 와. 그런데 하나를 먹었어. 약간 배가 찼어.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를 먹으면 그때는 처음 먹은 빵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9의 효용 가치밖에 안 나와요. 세 번째 먹으면 8, 네 번째 먹으면 7 이런 식으로 효용 가치는 떨어져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빵을 10개 갖고 있고 이게 내 빵이기 때문에 내가 다 혼자 먹어도 돼. 그러면 나는 전부 빵 10개를 다 먹으면 마지막에는 진짜 꾸역꾸역 먹겠지. 공은 받듯이. 그래서 다 먹으면 나는 55의 효용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나랑 똑같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 먹고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빵 10개의 효용 가치를 실현하죠. 내 빵을 두 번째 빵을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도 10개의 효용 가치로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 빵을 10명한테 다 나눠서 나도 하나 먹고 나머지 9명한테 다 나눠주면 전체의 효용 가치는 얼마냐? 100이죠. 똑같은 빵 10개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용 가치가 5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빵이라도 55로 끝내지 말고 100으로
이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한테 다 좋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그게 사회복지 기본 정책의 아주 기본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경제학이야. 여기까지는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 빵을 200의 효용 가치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빵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 9명한테 차례차례 나눠줬어. 그런데,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하나를 내가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 진짜 가난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먹을까? 저 사람한테 나눠줄까? 망설이다가 너무너무 저 사람이 불쌍해서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말지. 그리고 내가 먹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줬어. 그러면 그 사람도 10개의 효용 가치가 생기죠. 그럼 100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먹었으니까 0인 것 같죠? 나는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그 순간 100 이상의 효용 가치를 내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동기는 그렇게 시작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기부를 받는 사람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마약같이 자꾸 기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효용가치 10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 행복감. 이건 경제학이 계산을 못해요. 여기서부터 인문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학은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개의 빵을 갖고 100개의 효용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55의 효용가치로 끝낼 것인가를 계산하는 건 경제학이야. 거기까지는 사회과학. 그런데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확 바꿔가지고 내가 내 것까지 포기함으로써 200의 효용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과학으로는 안 돼.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주관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니까. 여기서부터가 인문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학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 야, 그런 소리 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도 있지 않냐. 수의학 같은 거. 근데 그 수의학 왜 합니까?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나 소를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 잡아먹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 그 소와 돼지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 물리학도 있지 않냐. 맨날 하늘만 쳐다보는 물리학도 있지 않냐. 그건 왜 합니까? 이게 우주가 언제 생겨서 언제 망할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물리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이제 사회학으로 오면, 그런데 이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에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다층적인데 그 중에 인간과 인간의 경제적 관계만 딱 집중해서 연구하면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권력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그게 정치학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의 정치 관계, 경제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인 관계를 연구하면 사회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곳에도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어. 심리는 연구할 수 있지만 영혼은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구가 아니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 만능의 시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계량화,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다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향기나 품격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지금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사하는 정치학 분야에서 보면, 정치평론 분야에서 보면
여기에 무슨 인간의 형치가 들어가고 무슨 인간의 품격이 들어가고 인간의 그 고고한 어떤 고독한 결단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인문이 배제된 그 아주 그 말라빠진 그 나뭇가지 같은 이런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지금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영혼이 없어져 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걸 정치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테크니션들이 하는 정치공학이다. 이건 진짜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구별을 해요. 저는 이제 책을 써서 또는 어디 가면은 좀 사인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러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쓰던 사인이 이겁니다. 정치는 사랑입니다. 정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저는 쓰는데 이거는 기존의 정치학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정치는 사랑, 정치학, 정치평론은 사랑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영혼의 공감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표시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른바 정치과학,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못 다뤄요. 지것들이 안 다루는 게 아니라 다룰 수가 없어. 못 다뤄요. 경제학에서도 못 다뤄요. 법학에서도 못 다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학은 사랑이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인데 아주 유명한 두 법학,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고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의 대권 후보고 또 한 사람은 법학 교수 출신의 대권 후보였어요. 이 두 사람이 법이란 무엇인가 갖고 논쟁을 했어요. 한 사람은 법은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대표책이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법은 아름다운 원칙이다. 법은 원칙이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법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저는 법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법원장 하면 딱 좋을 사람이고 법은 사랑이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 됐어요. 저는 여전히 법은 사랑이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정치의 정신도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다. 이른바 사회과학, 정치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평론은 사람을 다루는 거고 그 중에서도 권력관계를 다루는 거고 이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법적 관계의 모든 것을 다 통할하는 최고 수준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 수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자들은 스스로 정치학을 학문의 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문의 왕도인 정치학을 다루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 기본 정신이 정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인문적 기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메마른 나뭇가지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사랑이다, 정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제 서명을 한 10여 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설명할게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이건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 부모 자식 간에 느끼는 사랑도 있고 남녀 간에 느끼는 사랑도 있고 또는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먼 아프리카의 어린애가 굶어 죽을까봐 우리가 유니세프에 돈 100원 만 원씩 내는 그 사랑도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랑을 포함해서 정치의 본원은 출발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공리주의의
45냐 100이냐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이걸 200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100원짜리 100의 공리를 또는 45의 공리를 200의 공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계산을 넘어서는 어떤 영혼의 공감 속에서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공리주의 얘기로 들어가면 45를 할 거냐 100을 할 거냐, 그래서 사회 전체로 봐서는 100의 효용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제레미 벤담까지의 공리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200도 만들 수 있고 300도 만들 수 있어. 그러려면 빵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고양되어야 돼. 그래서 그냥 현세의 그 경제적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그 영성적 인간으로 발전하면 이런 일이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신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주의,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한 단계, 두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양시켜서 보통 인간이 꿈꿀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까지 하는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모한 존재라서 뻔히 그 길을 가면은 실패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래도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하고 그 길을 가서 실패를 하고 실패 속에서 더 큰 교훈을 얻어서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이미 다 살아본 사람이 야 거기 가면은 저 진흙탕이야 피해, 야, 저쪽으로 가면은 저 함정이 있으니까 가지 마 이렇게 다 가이드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애들한테 가이드 하잖아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여기는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가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보고 지가 직접 실패해보고 거기서 더 큰 교훈을 얻고, 이를테면 진창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진짜 진창에 빠졌어. 어떤 애가. 그 다음에 이 진창길을 피해가지 않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다리를 놔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계산, 이런 거 합리적 계산, 이런 걸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빤히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야. 빤히 다칠 줄 알면서 가는 거고, 빤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고, 가서 실패를 하는데 실패 속에서 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동기는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면 어떤 사람도 위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위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박탈된 사회는 어떠한 발전도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자유주의 철학자예요. 이제 다시 왜 저는 정치는 사랑이다, 법학은 사랑이다, 모든 사회과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최고로 고양된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일상을 살면서 행동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뭐 아주 정직하게 사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이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도로 고양된 어떤 그 행동 양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 얘기처럼 하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저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한테서 부처님한테서 공자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대자대비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대자대비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측은지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측은지심을 이렇게 설명하죠. 아무리 흉악한 도적놈도 길에 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인 줄 모르고 그쪽으로 기어가서 빠져 죽을 것 같으면 애를 구해준다는 거야. 아무리 흉악한 도둑놈도 생명,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그 측은이 있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는 그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 우리 인간들의 영혼과 이 마음을 다스리고 구제하는데 가장 성각적인 역할을 한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인간이려면 그리고 인간이 좀 더 괜찮은 인간이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천 년 전부터 해오신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사랑이 가장 강력한 인생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독재 정권과 투쟁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데모를 제일 잘하는 대학을 찾아서 갔습니다.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시험 봐서 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재주는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서울대나 뭐 다른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데모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 길만 그 목표로 해서 고대 정외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대로 서클 만들고 데모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76년이니까 박정희 정부가 거의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유신 체제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19살짜리, 20살짜리가 데모를 한다 그러면 뭔가 무슨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면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니까 이제는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이제 있는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 돌아보면 그때 저를 움직인 동기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데모에서 배지하면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10대, 20대의 저의 행동의 동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재와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혹독한 정권이 들어선 거죠. 전두환 정권 때 저 계속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는데요. 한 2년 살았어요. 2년 살았는데 그때 겁도 났어요. 잡히면 뭐 감옥에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계속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막 밀어붙였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성구가 너가 지금 안 싸우면 네 자식들이 감옥 가. 제가 그 생각을 맨날 했어요. 좀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지만 내가 지금 안 싸우면 독재 정권과 지금 안 싸우면 그러면
언젠간 내 자식들이 독재 정권과 싸워서 감옥 갈 텐데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또 당시에 그 수사기관에 붙잡혀가서 23일 동안 영장도 없이 고문받았거든요. 그때 진짜 그 나와 함께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들 이름 몇 명만 불면 고문 안 당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 유혹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거를 버텨낸 힘은요, 그 친구들 얼굴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쟤네들을 팔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 그러면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국가와 민족과 가족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경험적인 연구니까. 가장 많은 대답은 내 옆에 전우 때문에 싸웠다. 내가 도망가면 얘가 죽으니까. 내가 고개 숙이면 얘가 죽으니까. 내 옆에 전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었다. 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해요. 전장터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물어볼 때 그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10대, 20대, 30대를 버텨내게 했던 힘도 사랑이고 그 무서운 전장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힘도 내 바로 옆에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없는 정치, 사랑이 없는 법, 사랑이 없는 신앙,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맹목적이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좀 고양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워낙 그 천차만별 이 수준들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맹목적인 사랑, 이른바 원초적인 본능적 사랑도 있고, 또 내가 먹을 빵까지 포기하면서 느끼는 더 고양된 상태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타적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그 사랑이 좀 더 고양된 이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 고양된 사랑이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스님들처럼 면벽 수련하면은 고양되는 거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성직자와 수행자들은 사실은 그걸 고양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절연하고 인연을 끊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 되면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버텨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 아주 인간일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과 그 영혼의 어떤 울림을 키워나가고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이게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저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자주 나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 스타일을 제가 여러분께 그냥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는 이렇다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없던 사랑의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양구까지 한 3시간 걸려서 차 타고 왔는데요. 근데 오는 길 풍광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드라이브를 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또 정겹게 보이는 그곳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 제가 직접 가서 피와 살이 움직이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봤을 때의 그 느낌과 그냥 동양화 속의 풍경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냥 동양화 속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는 좋은 힐링이 되지만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피가 돌고 살이 움직이는 그 사람과 직접 손 잡고 만나서 얘기하고 눈 쳐다보고 뭐라도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할 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훨씬 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사랑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저 경우에는 그래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러 다니려고 8월부터 저녁 방송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을 생방송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방송 끝나고 사람 만나러 나갔는데 저녁 생방송 시간이 딱 잡혀 있으니까 또 막 서둘러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만나서는 아쉽게 헤어졌어. 그리고 진짜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저녁 방송을 8월부터는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방송 땡 끝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일 더 하고 듣고 싶은 얘기 더 듣고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8월부터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만남에서 확인되고 느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랑이 고양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만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만나세요. 더 많이.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냥 찾아가면 그분들이 손 벌리고 환영해 주시거든. 문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 열어봐서 그래요. 안 열어봐서 그래요. 어디나 문을 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가 문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하루 종일도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아주 작은 계기로 그림 컬렉터가 됐어요. 거창하게 컬렉터는 아니고 그래도 딱 컬렉터예요. 1년에 그림 한 점을 사도 돈 주고 사는 컬렉터입니다. 이 동기는 어떻게 시작됐냐? 제 친구가 제천에서 군수 시장하고 있었는데 놀러 갔어요. 엄태영 시장 때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그 청풍 호반에 그 예술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천으로 유치해서 작업실도 꾸려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그 예술 그 문화를 어떻게든 좀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그 갤러리 청풍 호반에 정말 아름다운 그 호반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가 돼 있어요. 한 아마추어 작가도 아니죠. 그냥 화가예요. 화가가 첫 번째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그림 보는 안목은 없는데 어쨌든 하고 있길래 그냥 구경했어요. 구경했는데 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작품을 사겠다고 약속하면 빨간 뭐를 찍어 놓는데요. 예, 이렇게. 근데 하나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런데 기획전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어떤 작가냐 그랬더니 어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온 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 작가한테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그 당시 솔직한 느낌, 제 마음은 불쌍하다 이거였어요. 아니 저 서울 어디선가 그 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림을 해서 제천에까지 와서 전시를 했는데 한 점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라도 한 점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없는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그 그림 중에서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거 한 점을 샀어요. 그게 제 컬렉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 선생님을 찾았죠.
근데 그분이 하도 뭐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평생 처음 이제 자기 작품을 판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야. 뭐 고맙다 이게 아니야. 내 작품을 사는 사람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작품이 세상에서 최초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사준 거니까.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전부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80만 원으로 한 화가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죠. 저 그 그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무지무지 소중한 그림이에요. 제가 평생 내 돈으로 작가의 작품을 산 것이니까. 제 컬렉터 경력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림이 달리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쟤한테 그 첫 번째 당신의 작품을 판 그 작가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늘 그 작가 선생님이 생각이 나. 얼굴도 모르는 그 작가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그 선생님이 지금도 치열하게 자기 작업실에서 정말 도 닦듯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이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건 더 진짜 제대로 만나는 것이 사랑을 고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의 경우에는 그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호기심이 자꾸 발동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구입한 작품이 그 일종의 우리나라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화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르는 일장 무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민화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저는 사람이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정신이 메말라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신이 메마르는 그 가장 뚜렷한 징조는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봐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게 그거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되면 정신이 메말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빤히 너 거기 가면 진흙탕 있어라고 해도 지가 직접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거든. 그 호기심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모험심, 벤처정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제일 좋은 말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이 호기심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더 들여다보면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제가 그림을 그렇게 접하게 되고 나서부터 자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그림을 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게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림은 말이야, 그냥 다 자기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그림 보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방법 너한테 얘기해줘도 니께 안 돼. 그림 보는 고성국의 방식을 네가 알아서 발견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좀 가르쳐주면 어디가 덧나냐? 근데 어쨌든 자꾸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그것도 참 우연한 거야. 그림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왜 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인사동에 수많은 화랑에 가면 그림을 가까이서 보고 심지어는 만져봐도 화랑 주인이 만져보세요 하는 때도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게 됐는데 우연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있잖아요. 붓칠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유화니까 유화는 다 붓으로 하잖아요. 붓칠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뭐지? 이게 붓칠이네? 그러면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붓을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다른 데서 보니까 다른 데는 또 달라.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그림을 보러 다니기를 작가의 붓이라는 손목 스냅이 어떤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갖고 맨날 그것만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그림을 보면 유리액자로 해서 빛이 반사되는 그런 그림 말고 그렇게 안 돼 있는 진짜 그림 원본을 작가한테 허락을 구하고 가까이서 가서 이 작가의 붓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거를 보게 됐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고성국식 관전법이 생긴 거지. 그래서 제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오르세라고 19세기 낭만 인상파 그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파리에 있는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저 고흐를 좋아했는데 진짜 고흐의 붓질은 어떤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고흐의 붓질은 거칠더라고. 그리고 스타카토라 그러죠. 딱딱 끊어지는 이런 느낌을 제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순간이지만 경비원이 달려오는 바람에 순간이지만 내가 봤어. 내가 고흐 그렇게 좋아하는 고흐의 진짜 붓질을 내가 그 오리지널 원본에서 내가 봤어. 이것만으로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막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좀 웃기죠. 저는 이런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진짜 고흐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양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이 한쪽 발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속물적이고 천박하고 지저분한 현세 세상에 발을 담그지만 또 다른 한쪽 발로는 어쨌든 그것을 비욘드 지향해서 넘어서서 좀 더 고양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성적 삶이거든요. 그 영성적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사랑의 씨앗을 어떻게든 잘 키워가고 가꾸어가고 관리해 가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많이 보고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자기 스타일을 찾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처럼 화가 붓질만 쫓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대체로는 그림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또 가까이서 보면서 그 그림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과 전체적인 어떤 색상 간의 조화와 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본대요. 나처럼 이상하게 가까이 가서 붓칠한 거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이 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대로 살면 사는 거죠. 이제 정치평론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과학은 예측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측하지 않는 과학은 필요 없어요. 모든 과학은 또 어떤 면에서 모든 인문학은 철학이나 역사 포함해서 인문학은 예측을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인간이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확실성은 똑같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든. 그래서 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으므로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다. 물리학도 우리 우주의 그 출발점을 연구하잖아요. 출발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점이 이러했으므로 끝이 이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학도 모든 사회과학도 심지어는 대부분의 인문학도 예측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학, 특히 정치평론에서는 예측이 어떤 식으로 강제되는가 하면 내년 총선에 누가 이길까 예측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가 돼요. 경제학이나 사회학은 이게 내년에 성장률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좀 점잖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데 비해서 이 정치평론,
정치학은 또 다른데 제가 하는 정치 평론은 그 아주 정말 그 아주 치열해요. 당장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 중에 이번에 선거 치르면은 박근혜가 이길까요? 문재인이 이길까요? 예측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강요받는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틀리면 끝나는 거야. 5대5 맞을 확률이 50%긴 하죠. 예,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잖아. 이런 세계가 정치 평론의 세계예요. 그러면 평론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냐 하면 예측하지 않고 예측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75%를 넘었으면은 문재인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75%가 안 되면 박근혜가 유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예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진행자라면 좋아요. 그러면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다들 예측해서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쇼를 하면서 예측하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성질이 더러워서 누가 물어볼 때 도망가는 거를 진짜 비겁하게 그런 짓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생방송 중에 또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예측하라 그럴 때 제가 도망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기도 하고 틀린 것 때문에 책임지라 하고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틀리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않으면 평론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않으면 정치학이 아니고 경제학이 아닙니다.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평론하는 자의 운명이에요. 틀릴 걸 각오하고 예측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측을 가능하면 예측의 확률을 높이는 거가 좋잖아요. 우선 평론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평론가랍시고 불러놓고 얘기를 듣던 청중들한테도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의 확률을 높여야 돼요. 예측의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예측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저는 40년 동안 연구해온 셈이죠. 제가 40년간 정치 평론을 하면서 수많은 실전 속에서 제가 비교적 평론가들 중에서는 제일 잘 맞추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게 됐는데 이것도 또한 제 경험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이 붙었을 때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일날까지 생방송에서 예측을 다들 요구받았어요. 2012년 12월 19일 선거일 당일날 수십 명의 평론가들이 각종 방송에서 예측을 했는데 박근혜가 이긴다는 고성국 하나, 나머지 40여 명의 평론가는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다 문재인 승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거는 10년 전에 그 모든 종편이나 이 보도 채널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 그 전날부터 돌던 그 이른바 찌라시라는 거 하는 거 있죠. 정보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전날 어느 기업 거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정보지라고 할게요. 정보지에 문재인이 우리가 선거 때 일주일 동안은 여론조사를 발표를 못 하잖아요. 암흑기 요 시기에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역전해서 1.1%를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전날 찌라시로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지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종편이나 지상파에 평론한답시고 나가는 사람 정도면은 다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죠. 또 그쪽에서 일부러 다 보내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박근혜가 이겼으면 하고 생각하는 우파 패널들도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성국이 하나 남고 전부 다 문재인이 이긴다고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정보지를 못 봤냐? 저는 당연히 그 정보지가 아니라 다른 정보지도 보죠. 보는데
제가 받은 정보지에도 문재인이 역전이라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믿기로 했어요. 제 감. 정보지가 뭐라고 하든 제가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한테는 다 이런 감이라고 하는 게 와요. 행정을 하는 우리 군수님들은 행정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딱 사항을 보면 아 이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감이 있다니까요. 그 평론가로서의 제 감을 믿기로 했어요. 제 감은 박근혜인데 돌아다니는 정보지는 문재인이야. 내가 문재인 이긴다고 했다가 박근혜가 이기면 나는 2번 죽는 거야. 한 번은 내 감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렇죠?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정보지와 내 감이 다르면 내 감을 믿고 가야지. 내가 그냥 대충 살아온 게 아닌데. 예, 그게 하나였어요. 제 감을 믿고 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일주일 전, 3일 전까지 쭉 논평했던 논거가 있잖아요. 평론하면 대충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거든. 다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나는 박근혜가 이긴다고 생각해. 나는 박근혜가 최소 150만 표는 이긴다고 생각해. 라고 한 서너 달 동안 쭉 떠들어온 게 있거든. 그런데 고작 정보지 한 장 때문에 그 모든 내가 몇 달 동안 떠들어왔던 주장해왔던 내 논거를 다 스스로 부정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적당히 틀리면 40명 중에 한 20명은 박근혜, 20명은 문재인. 그런데 박근혜다. 그러면 나머지 20명이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지. 50대 50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40명은 문재인이고 고성국이 하나 박근혜인데 문재인이가 됐어. 그러면 저는 고성국이는 정치평론가에서 완전히 도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고성국이 하나 맞추고 나머지가 다 틀려. 그러면 틀리는 게 정상인 거야. 전 맞춘 저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문재인이 이긴다고 했던 그 나머지 평론가들은 한 명도 뭐 평론계에서 은퇴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한 자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지 넘어갔어. 그리고 오히려 맞춘 저만 야, 고성국이 저거 완전히 박근혜 저 평론가야 하고 꼬리표만 갖다 붙었어. 예,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데요. 아니, 물론 맞췄으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 감을 믿고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바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한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155석은 한다 하고 1년 전부터 예측을 했는데 틀렸는데 그때도 제 감과 그동안의 제 주장의 논거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제가 155석 한다고 개표 방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121석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대참패 당한 다음에 석 달 동안 온갖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어요. 석 달도 더 된 것 같으네.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성국이가 얘기하면 틀린다. 지금도 그런 댓글 다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쪽이 121석에 대참패를 하면서 야, 유튜브 못 보겠다 하고 유튜브에서 나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고성국 TV가 5년 반 전에 2018년 3월 1일 날 개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89만의 구독자가 생겼는데 그때가 제일 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2020년 총선, 4.15 총선 직후에 한 서너 달 동안. 그리고 그 총선 직후에 저는 제가 나가던 모든 지상파 종편에서도 다 잘렸어요. 그때가 최대 위기였는데 그런데 그때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의 고성국 TV를 있게 만든 진짜 그 아주 자양분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틀렸나를 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제가 다시 복귀하고 성찰하고 반성했거든요. 어쨌든 틀렸으니까. 지금도 그때 사실은 고 박사님이 맞았어요. 부정투표 때문에 틀린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투표조차도 예측에 넣었어야 돼. 틀린 건 틀린 거야. 변명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저는 고성국 TV가 또 한 단계 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제 경우에는 매 순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는 겁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이 예측이 안 돼요. 어쩌다 맞고 어쩌다 틀리는 건 예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나름대로 갖고 온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에서부터 이 절박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치평론을 통해서, 정치평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제 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여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성국과 고성국 TV를 움직이는 힘, 그 어려운 순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측은 예측대로 그리고 틀리면 틀린 대로 그거를 온전하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그 힘, 그거는 제 19살, 20살 때 가졌던 민족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계속 키워오고 갖고 온데 따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문적 상상력과 정치인데요. 인문적 상상력과 정치를 잇는 그 핵심 고리가 사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라고 자꾸 눈치를 주시니까 잠깐 쉴까요? 아니면 바로 질문할까요? 잠깐 쉴까요? 싫어요? 그러면 바로 질문하세요. 바로 질문하고 질문 없으면 좀 빨리 끝내죠. 뭐. 예. 자,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의견도 좋고 저한테 또 질문도 좋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로서 이제 국회의원 내년 4월 달, 내년 4월 정치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요,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정당으로부터 첫 번째 받았던 때는 88년입니다. 88년에 그때 김대중, 김영삼 양쪽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40번 정도에 걸쳐서 공천은 국회의원 한번 해보라, 또 장관 해봐라, 수석 해봐라,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92년, 96년 이때입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고성국의 인생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정치자금법도 없고 금융실명제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정치평론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를 보면 어떠냐면 아침에 5시에 약수터에서 아침 대중목욕탕을 거쳐서 아침 식사를 한 식당 2군데를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쯤 되면 이미 지쳐, 이 사람이. 밥도 2번 먹어야 되니까. 지쳐서 사우나를 가. 사우나 가서 한 2시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약속을 보통 3번 하더라고. 세탕을 뛰어. 그리고 나서 약속 한두 개 한 다음에 한 2시쯤 되면 또 사우나 가서 자요. 그리고는 한 5시쯤 정신 차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저녁 술 약속 한 5개 정도를 보통 하루에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시에 또 그 하루가 또 시작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의 절반은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후원자들한테.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받은 거를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90년대의 정치였어요.
국회 열리지도 않았고 열려도 거의 안 가고 오로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걷어가지고 지 조직한테 뿌리고 다니고 이게 정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면서 정말 제대로 하루 이틀 정치인하고 24시간 같이 다닌 적도 있거든요. 정치가 뭔지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후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고성국의 인생은 저런 정치 국회의원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제가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정치자금법도 생기고 금융실명제도 생겨서 이렇게 막 돈 수금하러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이거 못해요. 대놓고는. 근데 뒤로는 다 해.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고성국의 인생은 국회의원 해먹기에는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고성국 TV라는 유튜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치는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권력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은 하나는 파워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인플루언스로 이루어져요. 힘과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더 상위의 개념이 인플루언스죠.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으로는 누가 영향력이 더 클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장관도 아닌데도 영향력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측근들이죠. 그렇게 쭉 따지면 사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네. 하여튼 고성국 TV의 영향력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저는 고성국 TV의 영향력이 그냥 국회의원들 한 20-30명 합친 것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0명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고성국 TV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one of them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왜 그런 장사를 왜 합니까? 저도 그 정도 계산을 할 줄 알거든. 그래서 저는 고성국 TV를 계속 지켜나갈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그 정치권 입문 제안이 있었을 때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저한테 아주 각별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님의 길과 저의 길이 다르다. 저는 우리나라의 제1호 정치평론가로서 정치평론이라는 영역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발전해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정치평론하다가 이름 좀 알려서 배지 달고 하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런 길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의 몫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1호 정치평론가입니다. 이건 공인된 건데요. 이 공인된 그 연유가 좀 재밌어요. 제가 텔레비전의 패널로 토론자로 출연을 처음 하게 된 게 1989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KBS에서 출연을 시켰어요. 그러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출연하면 그 사람 이름하고 뒤에 직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업적인 평론가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대개 방송에 나가는 사람은 어느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야.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출연시키고 쓴 거예요. 고성국. 어느 대학이세요? 아닌데요.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성국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PD들이 자기들 고민하다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이 방송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수였기 때문에 제1호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방송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어요. 한참 제가 방송 활동을 할 때인데 그것도 KBS야. 어느 날 KBS가 고성국 정치평론가를 못 쓰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2개를 하니까 고성국 정치학 박사 정치평론가 이걸 못 쓰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가 이래요. 아니 고 박사님한테는 정치평론가라고 해놓고 다른 패널들한테는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해놓으니까 박사님만 정치 전문가처럼 보여서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90년대 중반, 2000년 초인데요. 그 시점에 이미 정치평론가가 어느 교수보다 더 셌던 거죠. 그렇게 시비를 걸려서 한 달 동안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고 하면 정치학 박사 고성국 씨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정치학 박사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방송에 나오는 패널을 진행자가 소개하는데 누구누구 씨라고 소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동안 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시 돌아는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디 나가면 정치평론가 이렇게 붙여는 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을 처음 시작한, 그것도 직업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다른 거 한 번도 견눈질 하지 않고 정치평론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학 박사를 따고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박사 따면 교수 어플라이 몇 번씩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애초에 목표가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도 대학에 어플라이 하지 않고 한 번도 어느 기관 연구원 이런 데 어플라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정치평론을 시작했고 그 정치평론으로 끝을 맺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앞으로도 평론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 컨설팅은 혹시 하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안타까운 것들이 요즘 뭐 진보나 보수나 내부적인 나쁘게 표현하면 집안 싸움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내부적인 분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왕왕 선거 때마다 또 평상시 지지율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컨설팅 차원으로 그런 것 부분들을 지도 조율 뭐 이렇게 해주고 계시진 않은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형제가 우리 연년생 남동생 저기 와 있습니다. 고성범 본부장 그리고 그 아래로 7살 아래에 이제 여동생 이렇게 2남 1녀인데요. 다 재주가 저보다 뛰어나서 우리 그 막내 여동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정치 컨설턴트면서 그 홍보 전문가였어요. 이 친구도 20대 초반부터 그쪽 홍보 일에 뛰어들어서 뭐 제가 보기에 최고의 그 홍보 전문가고 컨설턴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그런 홍보 회사를 하다가 딱 어느 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 안 합니다. 저는 뭐 제 동생이 하는 거고 또 같은 정치 영역의 그 홍보 회사고 해서 아주 왕래가 없거나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한참 후에 우연히 이제 그 옛날 얘기처럼 근데 너 그때 잘 나가다가 왜 문을 닫았냐? 그랬더니 그때 제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2012년 그때 제가 뭐 저쪽에서 막 박근혜 평론가다라고 막 꼬리표 붙이면서 막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정보지네요. 찌라시 정보지에 뭐 고성국이라는 자가 그 막내 동생을 시켜서 막 그 고에게 컨설턴트비를 받으면서 뭐 공천에 개입을 하고 막 한다는 식의 괴담, 가짜뉴스를 경쟁사 쪽에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 홍보회사들끼리 막 덤핑하고 막 이러거든요. 경쟁사 쪽에서 퍼뜨려서 그게
고성국이랑 친동생이라는 거가 팩트니까 그럴듯해서 아마 정보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지에 그게 놔둔 걸 보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도 몰랐고 그 이후에도 몰랐는데 그 정보지에 나온 걸 보고 제 막내 동생이 이거를 감옥에 집어넣을까 고소를 해서 아니면 자기가 해명을 할까 하다가 내가 접으면 더 이상 오빠 얘기가 안 나오겠지 생각을 해서 그냥 딱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후에 그 소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하나 문 닫게 했으니까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팩트가 없어지니까 뭐 괴담이 힘을 못 썼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한참 후에 옛날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주 훌륭한 홍보 컨설턴트였는데 결국은 저 때문에 그 자기 사업을 접었다는 거니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 저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거나 뭘 하는 것을 정치평론가로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기자가 말이죠.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하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기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출입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제 사부로서 엄격한 기자의 눈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저는 평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컨설팅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제대로 야당 노릇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어라. 저는요, 제가 하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40년간 방송 활동하면서 방송에서 했던 말과 방송 바깥에서 뒷담화 할 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다르게 얘기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의식하는 한은 없어요. 표현의 수위와 방법은 다를 수 있죠. 방송에서 할 때는 좀 더 완곡하게 하고 편한 자리에서 할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 수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평론 활동을 하니까 이제 진영 싸움이 막 치열할 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저한테 이런 주문을 아주 진지하게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 고 박사 그렇게 다 얘기하면 저것들이 자유우파 진영의 약점도 다 알게 되고 또 전략도 다 알게 되고 청기누설 아니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요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 보는 거지. 이거 제가 백날 얘기해 준다고 해서 속에 경혈기 같은 자들한테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듣고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따로 만나서 컨설팅 하는 거는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성구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종론 1침 촌철살인 통해서 시시비비 가리고 그리고 방향 제시하고 그걸 눈 있고 귀 있는 자가 밝게 보고 밝게 들어서 먼저 실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컨설팅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이게요, 정치 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정치 신인들은요, 정말 벽이 높아요. 이게 딱 기득권 구조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파 종편을 비롯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다 커넥션으로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면은 공천의 벽을 넘어야 되고 본선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성구 TV가 8월부터 저녁 방송을 안 하고 이런 정치 신인들을 전국에 있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더 많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저희 고성구 TV를 통해서 알리려고 그래요. 알려서 기성정치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데 약간 받침대라도 좀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컨설팅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훌륭한 젊은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하고 국민들한테 알린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끝내자는 박수? 추진하는 방향이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 우리 군수님 손 드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극과 극으로 대립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한 경우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한 극과 극 또 아주 심한 대립의 갈등 구조가 네. 계속 또 확산되거나 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봉합이 돼서 이제 좀 이런 부작용이 취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네. 또 거기에 대한 또 해안의 그 대책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 예. 또 하나는 이러한 중앙정치의 심각한 갈등 구조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지방으로까지 네. 영향이 확산이 됐어요. 지방정치에서 이런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없애는 게 좋냐, 뭐 계속 발전시키는 게 좋냐, 네. 우리 고 박사님의 알겠습니다. 고견을 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 특히 기초단체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도의원, 시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 공천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 지방자치구조거든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이거 2단계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과 방향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되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는데 정당 공천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임기 3년인 제한도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정 군수님 3번밖에 못하는 법 때문에 3번밖에 못하고 지금 백수 되셨잖아요. 예. 이건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죠. 어떻게 법으로 정합니까? 지것들은 10번 해도 괜찮게 만들어 놓고 또 후원회도 지금 못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국회의원 중심으로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일환으로 정당 공천 배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야로 또는 이 자유파 뭐 보수 진보로 나눠져서 극단적으로 싸우다가도 시장 군수들끼리는 맨날 만나서 자기들끼리 또 뭐 지역 협의하고 그럴 때는 거의 여야 없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 행정에 있어서는 여야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문제 가지고 할 때 전 군수가 자기가 했던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로 지금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쟁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지방 행정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당 공천, 그리고 특히 정당 공천을 하면 또 다른 악폐가 뭐냐면 시장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의 이 부하처럼 이 전락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마치 그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은 특히 더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조직책처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의 본 뜻하고도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방을 정당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런 큰 방향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에 있어서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 구별 이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폴리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정치꾼.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스테이츠맨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치인의 그 윤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막스 베버의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헌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과 열정. 정치인이란 관료들과 달리 국가와 사회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그 헌신과 열정이 있는 것이 직업 정치인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국가 일을 나라 일을 하는 게 스테이츠맨입니다. 그런데 헌신과 열정 따위는 다 걷어치우고 오로지 잔머리로 계산하면서 자기 정파, 자기 세력, 자기 재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고 앉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다 정치꾼들이죠.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별은 유일하게 여러분 유권자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강제로 너는 정치꾼이니까 그만해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권자만이 4년에 한 번씩 정치꾼과 정치인을 갈라내고 걸러내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좋다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하는데 난 지면은 불복할 거야. 이러면 선거 자체가 의미가 없죠. 나는 절대적으로 이겨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하고는 선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더라도 승복을 안 할 거니까. 겉으로는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괜찮은 사안만 하는 거예요. 저도 괜찮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수학적 명제예요. 이런 거는 선거하면 안 돼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야라고 빡빡 주장했어요. 야, 투표를 해보자. 이것을 투표하면 안 돼요. 설사 1 더하기 1은 3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99% 손들어도 1 더하기 1은 여전히 2잖아요. 투표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표로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투표의 대상이 안 됩니다. 수학적 명제, 과학적 진리 이런 거는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요. 믿는 신도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투표로 결정됩니까? 투표로 결정되면 안 돼요. 그럼 투표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뭐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대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가는데 동구농으로 갈래, 서구농으로 갈래. 이건 투표하면 돼. 그래서 동구농으로 가자는 쪽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야 다수가 글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서구농 가자고 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겠어요? 아이 참 서구농이 더 좋은데 하면서도 그냥 같이 가는 거지. 투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박근혜가 되면 더 좋지만 문재인이 돼도 뭐 재수없다. 한 5년 그냥 죽은 듯이 살자. 이러고 승복하면 투표가 돼. 그런데 박근혜가 됐어? 나는 인정 못해. 투쟁해야 돼. 하는 자들은 원래 투표할 자격이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투표를 했어.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요. 재수없어. 뭐 그렇지만 어떡하냐. 뭐 우리 국민 다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뭐 하여튼 미우나 고우나 잘 되기를 바라야지 뭐. 또 우리는 또 야당 역할 열심히 하다가 5년 후에 찾으면 되잖아.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투표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무슨 대통령이야. 야, 퇴진 투쟁 준비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퇴진운동 시작했어. 이 사람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런 자들은 투표할 자격을 줬으면 안 돼. 자, 이게 뭐냐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약하고 하는 게 투표 행위예요. 승복 안 할 거면 투표하면 안 돼.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 있잖아요. 김정은에 의해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뭐 간첩단 이런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기면은 좋지만 지면 승복 안 하고 끝까지 다시 공작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은 투표하면 안 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세력이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투표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이기면 좋지만 지면 불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투표의 대상이 안 돼. 그런 자들하고는 투표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야 좋은 정치, 나쁜 정치를 따질 그 수준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내야 돼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체제 자체를 부정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이거 빼고 이거는 법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간첩들은 법으로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력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지 밀고 당기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걸 빼놓으면 나머지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도 있고 정치꾼도 있어요. 이게 여야 다 그래요. 국민의힘에도 정치꾼들이 있어.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야 양쪽 모두 다 옥석을 잘 가려내서 양쪽이 다 정치인들이 더 많이 당선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국민이 선택을 해줘야 돼. 그거 가려내고 걸러내는 거는 우리 국민밖에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법으로도 안 돼. 대통령도 못 해. 그래서 유권자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야가 예를 들어서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여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야당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잘못하는 것을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비판해서 정부 여당이 잘못까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가 야당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양쪽에서 지도부가 돼 있으면 늘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조금 차이가 나는 뿐이니까 야 그쪽 길로 가면 위험해.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갔다가 너 진청에 빠졌잖아. 서로 이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평론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 선배들도 이런저런 알게 되고 또 그 옛날 정치하던 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좀 이제 듣게 되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하여튼 그때예요. 그때에 그 이제 우리 쪽 국민의힘 쪽의 원내대표가 서청원 의원이었어요. 그 서청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니까 미국의 야당 원내대표단하고 같이 그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전 차량이 나오는데 의전 차량이 1호, 2호, 3호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호차는 집권당 대표 타고 그 다음에 2호차는 제1야당 대표가 타고 3호차는 제2야당 대표가 타고 뭐 이렇게 이제 타게 돼 있는데 서청원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한테 1호차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손잡고 싫다는데 괜찮다는데 끌고서 1호차에 태우고 제2야당 대표를 2호차에 태우고 자기가 3호차에 탔다는 거예요. 3호차에 탄다고 해서 집권당 대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작은 배려로 내내 대화가 참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제1야당 대표, 제2야당 대표가 그렇게 그 부분을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서청원이라는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자기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될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이런 행동이 가식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비록 결과가 우리 쪽의 패배로 끝난 경우에도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하는 항의는 있지만 결과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처럼 선거에서 져놓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운동하겠다,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과연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선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대인가?
상대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면 정말 여야 모두에서 보수 진보 모두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결과, 옥석을 잘 가려내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내년에 여러분들이 유권자 혁명을 통해서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